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되는데 사실 그런 실험 디자인이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RNA-seq를 저희가 어제부터 했던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하의 기술이죠. 트랜스크립톰을 볼 수 있는 시퀀싱 기술인데 그 트랜스크립톰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우리가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퓨터로 다뤄서 어떻게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바뀐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각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전사치 분석은 사실 1970년대부터 노던 서던법이 있을 때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유전자 하나가 되든 어떤 단백질 하나가 되든 어떤 기능을 얼만큼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사치 연구를 해왔죠. 크게 이제 전사치 분석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구분하면 아무래도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두 가지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절대 다수, 이제 80% 이상의 분석이 정량적 분석에 치우쳐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숫자 노름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발현하는지, 얼마나 더 적게 발현하는지, 얼마나 특이하게 치우쳐서 발현하는지 등등 발현량을 보는 정량적 분석이 절대 다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DEG 분석이다 하는 것은 모두 정량적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을 한다 그런 것도 다 정량적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정성적 분석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안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제 많은 분야 분들이 계시는데 의대, 어디 수의대, 한의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사람 쥐,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델 동물에서 하시다 보니까 위쪽에 치우쳐서 RNA-seq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비주류종들, 특이한 식물을 하시거나 특이한 이제 해양 생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진 자체가 이미 안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진은 약 2만 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예를 들어 광어의 진이 얼마만큼 있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광어를 연구하시는 분 자체는 RNA-seq 분석이다 하면은 정량적 분석이 위가 아니라 아래쪽을 생각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 모델 자체를 만들 때 RNA-seq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량적, 정성적 분석으로 크게 나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다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왜 RNA-seq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 노던 서던법부터 계속 진행이 됐는데, 노던 서던이 저희가 단백체, 전사체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왜 굳이 우리가 RNA를 리서치해야 되는가? 당연히 센츄럴 도그마를 근간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보고 싶은 거는 표면적인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사실 프로테인 다음 단계에 있는 어떤 디지즈나 어떤 피노타입이나 어떤 트레이트에 관련된 우리가 마커라고 흔히 말하는 DNA 레벨, RNA 레벨, 프로테인 레벨, 이런 세 개의 마커가 있는데, 당연히 만약에 프로테인 발현량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이런 mRNA 리서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이쪽 프로테인 레벨 쪽으로 가면 갈수록 변성이 상당히 쉽습니다. 열에도 약하고 중격에도 약하고 고정할 방법도 없고, 특히나 하이스로우 부탁에 여러 발현량을 동시에 매저하는 프로테인 어레이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성으로 인해서 단시간 내에 많은 마커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프로테인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마커가 현재로서 메신저 RNA이기 때문에 mRNA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좀 더 이제 미래에 나가서 예를 들어 프로테인 어레이가 개발된다 그러면 사실 mRNA를 안 하겠죠.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사치 분석 파이프라인이 1970년 노던 서던법부터 마이크로어레이, EST부터 해가지고 현재 RNA-seq, 그리고 좀 더 나가서 현재는 싱글셀 몰리큘을 하에서 할 수 있는 RNA-seq부터 여러 기술이 나와 있는데, 이런 변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다이어그램은 사실 1995년 이제 마이크로어레이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 전 세대에 사실 EST랑 그런 게 많은데, 여기서부터 자른 이유는 사실 이 시대부터가 저희가 하이스로우풋이라는 수식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이스로우풋이라는 건 어쨌든 인풋 대비 많은 결과를 준다라는 어떤 이제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유전자의 발현량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은 이때 마이크로어레이와 지금 현재 RNA-seq 모두 하이스로우풋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빨간 박스가 사실 이제 가장 프랙티컬하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스로우풋은 지금 계속 똑같은데 첫 번째로는 레졸루션 차이입니다. 레졸루션 차이가 뭐냐? 마이크로레이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시퀀스를 사용했던 거는 마이크로레이 때도 이미 일루미나 같은 뭐 어피매트릭스 같은 회사에서 어떤 유전자들, 우리가 알고 싶은 유전자들의 역상보 서열을 알고 심어놨습니다. 심어놨고 그 심어놓은 서열에 상부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얼마큼 결합하냐, 시퀀스적으로 얼마나 결합하냐를 보는 방법으로 똑같이 했었습니다. RNA-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RNA 뭐 트랜스크립톰이 있으면 걔를 랜더마이즈 프래그먼트 내에서 저희가 시퀀싱을 해서 그 정량화를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말 그대로 RNA-식은 RNA를 시퀀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레이에서는 염기 서열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고정된 프래그먼트에 붙을 뿐이고요. RNA-식은 랜더마이즈든 된 이제 프래그먼트의 시퀀스 자체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성적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시퀀스 정보 자체. 전사체 시퀀스 정보 자체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 노이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레이 때는 염색약을 사용했죠. 기본적으로 2채널, 1채널이든 어쨌든 싸이5나 싸이3 같은 염색약을 사용했고 걔네를 컴퓨터상에서 혹은 이제 뭐 인시추상에서 사실 이렇게 합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의한 노이즈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노이즈가 아무래도 RNA-식에는 그런 스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 바이어스가 적어졌다가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큰 이제 분석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비해 8,000폴드 이상의 이제 발현량을 잡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 로우 익스프레스부터 엄청 라지 익스프레스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어레이가 발현량을 어디까지 잡아낼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한 프로브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잡아내고자 하는 시퀀스의 역상부 서열을 심어놨다고 했잖아요. 한 프로브라고 하는 지역에 최대 65,535까지밖에 못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오버 익스프레스다면 다 6553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한계치가 존재한다가 마이크로어레이의 가장 큰 한계고요. 당연히 RNA-식은 그런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렐러티브리 저렴하다. 지금 현재 상으로도 마이크로어레이보다 RNA-식이 샘플당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NA-식 전체 실험을 구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일단 세 개로 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실험 디자인, 그리고 실험적 준비, 그러니까 RNA 몰리큘들을 준비하는 과정과 시퀀싱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퓨테이셔널 또는 스태티스티컬 분석 과정.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시면 되고, 크게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실험적 단계와 분석 단계 두 개로 일단 생각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적 설계 단계에서 당연히 저희가 타겟하려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현재 이제 할 수 있는 RNA 종류가 상당히 많죠. 저희가 메신저 RNA 말고도 사실 넌코딩 RNA, 롱논 코딩 RNA, 마이크로 RNA 여기서 뭐 수도 없이 뭐 많은 RNA를 저희가 어노테이션이 이미 되어 있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어떤 타겟의 RNA를 잡을 것인가 당연히 맨 처음에 샘플을 준비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죠.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mRNA 혹은 이런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토탈 RNA kit도 요새 제공이 됩니다. 먼저 우리 실험실에서 원하고자 하는 타겟의 이런 RNA들을 준비하고 컨텀드된 이런 DNA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제거를 해주고 랜더마이즈드 프래그멘테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리버스 cDNA 서열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어댑터 서열을 붙입니다. 시퀀싱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버스된 cDNA로부터 다시 어댑터가 붙은 거를 저희가 사이즈 셀렉션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논문 내실 때도 어디 GEO 같은 데 올리시면은 사이즈 셀렉션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페어드 엔드 정보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셀렉션이 중요하다를 먼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어댑터로부터 양쪽을 읽은 이제 이런 프래그먼트로부터 양쪽을 읽은 이런 뭐 페어드 엔드 리드나 한쪽을 읽은 싱글 엔드 리드가 이제 랜더마이즈드하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어떤 RNA부터 뭐 어제 이제 NGS 강의에서 싱글 엔드, 페어드 엔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굳이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DNA 이제 어제는 DNA 레벨에서 했죠. 보다 안정적인 DNA 레벨에서 싱글 엔드와 페어드 엔드의 개념보다 이 RNA-식에서는 페어드 엔드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에서 중요하냐? 아직 뭐 그림이 없으니까 안 중요한데 일단 이론상으로 그냥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냥 외우시면은 아이소폼을 디텍션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뒤에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DNA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내는 문제점인데 멀티플 로케이션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페어드 엔드라면 좀 전에 사이즈 셀렉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프래그먼트를 500 베이스 페어로 사이즈 셀렉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드가 100씩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500 베이스 페어의 프래그먼트에 100씩만 읽었으면은 이거는 그냥 요 자체의 서열이겠죠. 근데 만약에 100을 거꾸로 읽었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 300은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얘와 얘가 붙는 위치가 어쨌든 300 베이스 페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한 뭐 우리가 레퍼런스 지nom상에 한 10군데에 갖다 붙고 얘는 2군데에 갖다 붙는데 그 페어들에서 이렇게 500 베이스 페어 간격으로 300 베이스 페어 간격으로 붙은 곳이 한 곳이다. 그럼 거기가 가장 좋은 캔디데이트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RNA-식의 전반적인 이제 그냥 RNA-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실험 디자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실험 디자인은 상당히 이제 생물학에서 기본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사실 RNA-식에서는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RNA-식적인 실험 디자인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죠. 트레디셔널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설을 밝히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암과 정상인 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암과 정상인 간의 차이를, 익스프레션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발굴하고 싶다. 라는 디자인, 어떤 가설을 딱 기본됐을 때 다음과 같이 실험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각각 그룹이 어떻게 상정되고 그 그룹 내에서 샘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올로지컬 레플리케이션 관계인가 테크니컬 레플리케이션 관계인가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저희가 실험 디자인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공식화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공식화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준비했습니다. 테스트 유닛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체 분석에서 테스트 유닛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진 단위로 할 것이냐, 엑손 단위로 할 것이냐, 트랜스크립트 단위로 할 것이냐, 아이소폼 단위로 할 것이냐. 그 외에도 상당히 이제 많은 테스트 유닛이 존재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설 범위에서 이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기에 어떤 레벨의 바이오마커가 적당한가를 떠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바이올로지 마커가 통계학적 언어로 테스트 유닛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레스폰스 베리어블, 그러니까 아웃컴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과 변수가 무엇인가? 이제 진 익스프레션 아날리시스를 할 때 결과 변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결과 변수가 주로는 진 익스프레션 자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약을 먹였을 때의 진 익스프레션 변화, B약을 먹였을 때의 진 익스프레션 변화. 이건 아웃컴 베리어블은 다 진 익스프레션이죠. 근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진 익스프레션 주도하에 어떤 디지즈가 변형될 때 그럼 디지즈 자체가 아웃컴 베리어블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 결과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결과가 될지, 결과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를 각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베리에이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일단 이게 가장 간단한 저희가 투그룹 테스트라고 하는 디자인이잖아요. 투 퍼퓰레이션 컴패리즌에서는 사실 이제 코베리에이스를 잘 어드저스트를 해주지 않는데 흔히 성별 아니면 키, 나이, 스터디 디자인에 따라서 이 익스프레션에 어떤 그 메인 리스폰스 베리어블에 영향을 줄 것 같은 나머지 잔재 변수들을 코베리에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벨 오브 익스페리먼트 베리어블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아까 원인 결과로 나눴을 때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가 몇 레벨인지, 예를 들어 그룹을 2개로 나눴으면은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좀 더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실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 한의학, 식품영양, 전체 통틀어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 뒤에는 특히나 의학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멀티그룹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의학계에서는 플라시보 이펙트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잔존 퍼퓰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그룹이 3개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바이올로지컬 컴파운드를 이용한 비만 연구라던가 그런 곳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멀티퍼플레이션 커플레이션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고지방식이 일반식이 한 다음에 고지방식이 플러스 A 컴파운드, 고지방식이 플러스 B 컴파운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는 것을 저희가 멀티퍼플레이션 커플레이션 혹은 뭐 원웨이 팩토리얼 디자인드 뭐 그런 많은 언어로 사실 수식을 하는데 그룹이 2개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3개 이상 정확히. 이때도 마찬가지로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뭐 어떤 유닛으로 바이올로지컬 마커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원인과 결과 베리어블이 있어야 되는지 코베리에이트도 여기에서는 현재 보여주지 않았고요. 현재 이 레벨 오브 익스페리먼트 베리어블이라는 것만 달라졌는데 4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기존에는 한 가지 팩터만 있었습니다. 한 가지 팩터라는 거는 이거죠. 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포퓰레이션이 구분이 됐었는데 가끔 이렇게 뭐 2가지 혹은 3가지, 4가지의 팩터들이 이렇게 규잡된 복잡한 실험 디자인을 띄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여러 티슈가 존재하고 그 티슈화에서 우리가 메인 어떤 뭐 암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메인 그룹과 여러 조직, 리버, 뭐 하트 이런 많은 조직 간의 비교를 동시에 수행하고 싶고자 할 때 그럴 때를 이럴 멀티 팩토리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아까 이 3번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3번이 바뀌었죠. 사실 이 3번이 바뀌었고 코베리에이트는 현재 없다고 가정하고 이제 익스페리먼트 베리어블이 2개가 생겼지 않습니까? 팩터 1에 2개, 팩터 2에 2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실험 디자인이 2가지 있다고 했죠? 전통적인 실험 디자인 플러스 RNA식 실험 디자인 이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전통적인 실험 디자인 부분인데 전통적인 실험 디자인 부분이 정리가 끝나면 통계 모델은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바로 통계 모델이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정리가 돼 있어야 이제 저희가 흔히 요새 이제 이러한 분석을 할 때 생물학자, 뭐 전산학자, 통계학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가 정리가 돼줘야만 통계학자가 사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뒤에 가면은 제일 끝 챕터인 분석 챕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통계 모델은 바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런 데이터가 딱 이제 실험 디자인이 딱 정리가 되면요. 통계 모형은 너무 리즈너블하게 바로 나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트리트먼트 그룹 1, 그룹 2가 인디비주얼에 할당이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어떤 컴퓨테이셔널 스텝을 통해서 RNA식 파이프라인을 돌리면은 이런 M/P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뭐 이 심볼이 진이 될 수도 있고 엑손이 될 수도 있고 아이소폼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 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각 인디비주얼 참석한 실험 서브젝트, 익스페리먼털 서브젝트들의 익스프레션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이런 M/P 매트릭스 하에서 어떤 기본 베리어블들의 관계를 보는 게 통계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험 디자인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통계 분석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면은 이미 모든 아까 이제 RNA-식 분석 파이프라인 스키마 하에서 이제 실험 디자인이 되면은 맨 끝에 과정인 분석 과정은 자동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확실히 인지하고 넘어가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는 이제 코베리에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뭐 코베리에서는 조금 이제 설명을 하려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대로 그냥 이제 메인 팩터, 메인 리스폰스 베리어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잔존 이제 랜더마이즈도 되지 않은, 컨트롤 되지 않은. 그러니까 실험하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비만 스터디입니다. 비만 스터디면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것. 예를 들어 식단이 컨트롤이 안 됐으면 상당히 사실 볼테이죠. 식단을 사실 통계 모델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컨트롤을 만약에 못했다 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코베리에이스로서 저희가 어드저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트래디셔널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은 끝났고 여기에서 이제 RNA-식에서는 무엇이 추가가 되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NA-식에서 고려해야 될 추가적인 실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 현재 RNA-식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라고 지금 명명을 했는데요. 컴퓨테이셔널적인 익스페리먼털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3가지입니다. 이제 바이올로지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거를 컴퓨테이셔널 툴로 M/P 매트릭스를 만들고 M/P 매트릭스로부터 통계 분석을 하는 이런 3스텝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2번째 스텝인 컴퓨테이셔널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디자인입니다.
이 그림에서 사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 컴퓨테이셔널 스텝에서는 레퍼런스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레퍼런스 트랜스크립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말이 이제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놈 정보, 트랜스크립톰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레퍼런스는 어떤 오피셜한 정보를 말합니다. 오피셜하다가 어느 정도냐면은 NCBI 아니면 앙상블. 그러니까 NCBI라는 건 다시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로 말하면 UCSC 지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혹은 앙상블 지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혹은 이제 이런 앙상블이나 UCSC에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설 이제 레퍼런스 지놈도 가끔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공개된 DNA 서열, 풀 DNA 서열이 있는지 그 종에 대한, 그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퍼런스 트랜스크립톰이 있는지. 여기서 뭐 이거 옛날 논문이라서 레퍼런스 트랜스크립톰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진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DNA 서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30억 베이스 페어의 전장 염기 서열이 있는데, 그 염기 서열에서 어디부터 어디가 무슨 유전자다 라고 어노테이션 된 파일이 있는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려진 염기 서열과 어노테이션이 모두 있는 경우, 혹은 알려진 DNA 서열은 있으나 어노테이션이 되지 않은 경우, 둘 다 없는 경우로 이제 크게 파이프라인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왼쪽일수록 제일 쉽고요. 전산학자로서 이쪽 이제 둘 다 없을수록 신뢰도도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펄스 파지티브가 늘어나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타임도 늘어나고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을수록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중간은 이제 가운데겠죠. 네, 딱 그 가운데 정도의 어려움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저런 레퍼런스 그리고 어노테이션 유무에 따라서 컴퓨테이셔널 파이프라인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런 컴퓨테이션을 아까 나왔던 그런 랜더마이즈드 리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우리가 발현량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컴퓨테이셔널 파이프라인은 1, 2, 3, 3개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아까 여기에 뒷꿈을 근 이유는 이전에 이제 실험 설계에서 이미 통계 모델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 정언하고 이쪽 컴퓨테이셔널 부분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눈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RNA-seq 분석은 이러한 어프로치들로 나뉘고, 이런 어프로치 하에서, 이건 툴 이름이거든요. 이런 툴들을 흔히 많이 써서 이렇게 스태티스티컬 아날리시스까지 갈 수 있다를 사실 이제 2016년 퍼블리시 된 모든 툴을 포함해서 저희가 정립해 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컴퓨테이셔널 이제 그 실험 디자인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한다고 했죠. 염기 서열, 진화 어노테이션. 자, 이제 이 어프로치와 한번 이름을 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드노버 어프로치, 레퍼런스 베이스드 어프로치,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하면은 뭐 이제 앞과 바로 지식이 안 이어지는데, 앞이랑 똑같은 거는 뭐 얘 하나죠. 레퍼런스 베이스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알려졌을 때, 레퍼런스 베이스는 레퍼런스가 알려졌을 때 사용하는 거구나 정도는 이제 이름에서 이미 드러났고요. 드노보 어프로치라는 게 있는데, 얘는 드노보로가 앱 이니쇼입니다. 로마로. 이제 앱 이니쇼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한다가 이제 레퍼런스가 없을 때 하는 걸 드노보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는 이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걸 말합니다. 이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이제 잘 많이들 모르십니다. 언제 사용하는 게 좋으냐, 이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은, 레퍼런스 베이스드는 정말 잘 알려진 모델 오가니즘에서 하면 됩니다. 사람, 쥐 같은 그런 것은 사실 나머지를 쓸 필요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어떤 거에서 해야 되냐면요, 드노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종에 대한 염기서열조차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을 어노테이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도 원하지만 정성적 분석이 기본으로 같이 따라가줍니다. 그러니까 정성적 분석이 간다는 건 진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진 모델이 잘 구축된 사람과 쥐 같은 데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과정을. 근데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동양란, 서양란, 혹은 아까처럼 광어 아니면 문어 이런 거를 갑자기 우리가 RNA-seq 분석을 해야 된다 하면은 진 모델 자체를 구축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미 알려진 진 모델이 어디 딴 곳에 있더라도 앙상블 UCSC 같이 이제 오피셜한 기관에서 검토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저희가 보다 보면은 진이 어노테이션 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 된 어노테이션 부분은 사실 채우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분석을 할 때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진 어노테이션이랑 그런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못 믿겠다. 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겠다. 진 어노테이션도 좀 더 더해서 들어가야겠다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입니다. 둘 다 있는데 사실 레퍼런스 이제 진 어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진 어노테이션을 사실 못 믿겠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너무 지겹게 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NGS 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DNA를 어제 배우신 건 다 DNA를 시퀀싱 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RNA를 시퀀싱 하는 겁니다. RNA를 시퀀싱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컴퓨테이셔널 파이프라인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제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겠죠, 사실. 똑같습니다. 앞부분 퀄리티 컨트롤해서 이렇게 로우 퀄리티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많은 이러한 실험은 잘못했다. 사실 요새 이런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하면 시퀀싱 업체가 사실 불어내야죠, 이 정도면. 뭐 이런 거는 파스트 QC로 확인을 할 수 있고 트리모마틱으로 이런 걸 뭐 잘라낼 수 있다. 뭐 그런 거 어제 충분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제일 중요한 온라인 스텝입니다. 이게 어제랑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사실 상당히 많이들 고생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 이해하실 때. 얼라이먼트는 이제 리시퀀싱 베이스드죠. 그러니까 알려진 전장 DNA 염기 서열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전사체를 역전사시켜서 여기에 붙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스트랜드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폴리머레이즈가 붙으면서 열리면서 저희가 전사가 됐기 때문에 얘를 역전사시키면 사실 얘랑 시퀀스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곳에 가서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퍼즐 맞추기 하듯이 정해진 지놈 레퍼런스 하에 하나씩 갖다 붙이는 거를 저희가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얼라이먼트를 하는데 뭐가 다르냐? 스플라이스 어웨어 얼라이너라는 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어제 배우신 거에는 뭐 BWA, 보우타이 뭐 이런 것을 많이 이제 하셨을 텐데 RNA-식에서 그걸로 했다. 논문을 그렇게 낸다. 리책 써주십니다. 자, 스플라이스 어웨어 얼라이너가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제 배우셨던 DNA를 만약에 DNA 연기를 알기 위한 NGS 방법, 그러니까 랜덤 프래그멘테이션 막 내가지고 DNA 서열을 막 이렇게 읽었어요. 페어랜드로 하면은 얘야 어디든 갖다가 붙겠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냥 갖다 붙이면 붙습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 보우타이였습니다. BWA 그런 그냥 얼라이너들이었고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RNA-식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전사체를 시퀀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퀀싱한 게 아니고 이 엑손들, 인트론 엑손, 유카리오틱 기준으로 인트론 엑손이 반복되는 것 중에서 엑손들의 조합으로 된 트랜스크립트 하에서 리드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빨간 거를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녹색들은 사실 똑같겠죠. 얘네랑 사실 별 다를 점이 없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 정션,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엑손의 정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정션에 걸쳐진 리드를 보시면은 얘를 갖다 붙이면은 만약에 보우타이 같은 툴로 붙이면은 이 지놈에 갖다 붙이다 보니까 안 붙겠죠. 전체 100길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얘가 50, 50에 걸쳐져 있다고 할게요. 엑손 1, 2에 여기가 엑손 1, 2면은 여기에 50 붙거나 아니면 이 노란 쪽이 여기에 붙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레프트 붙이고 라이트 따로 붙이면은 안 붙겠죠. 레프트가 안 붙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리드 자체를 쪼개서 붙이는 스킨 하나가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쪼개서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놈을 시퀀싱한 게 아니고 전사체를 시퀀싱한 거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전사체 자체가 여러 엑손의 조합으로 돼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스플릿 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스플릿 리드라고 하거든요. 이런 스플릿 리드들은 쪼개서 붙여야만 붙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사체가 이런 엑손 구조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스플라이스를 이제 어웨어할 수 있는 얼라이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제안한 게 타펫이라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최근 그 탑해 이제 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입니다. 거기서 이제 설치보고 교수님인데 설치보고 교수님이 하이셋 2까지 현재 내놓은 상태고요.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뭐 타펫이 한 샘플 기준으로 4시간 걸렸다고 하면 하이셋은 한 20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셋 2 한국인이 있으셨습니다. 김대환 씨라고 존스홉킨스 대학교에 이제 포닥이신데 그분께서 만드신 거를 아마 주로 사용하시면 이제 거의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이 퍼즐이 들어갈 퍼즐판이 있으면은 참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퍼즐판을 레퍼런스 지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즐판이 있으면은 그 주어진 퍼즐판의 모양을 보고 갖다가 붙였으면 됐는데 퍼즐판 자체가 없고 그냥 퍼즐 조각만 있어요. 그게 드노버 어프로치죠. 레퍼런스 지놈이 없으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퍼즐판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드노버 어셈블리라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여기는 저희가 레퍼런스가 있었으니까 레퍼런스에 계속 갖다 붙였잖아요. 이 레퍼런스 자체가 없으니까 이 리드끼리 이어붙이면 돼요. 이번에는 맨 처음에 이 리드끼리 이어붙이는 겁니다. 만들어진 리드끼리 서로 이제 컨티그, 스캐폴드 이런 걸 계속 만들어가지고 전사체 모델을 먼저 만듭니다. 전사체 레퍼런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아까 이제 구분을 하시면은 지놈 시퀀스, 그러니까 홀 만약에 시퀀스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 인트론 정보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한 거는 엑손 부분만 읽었던 전사체 정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어셈블해서 만들다 보더라도 어떤 종의 홀 DNA 시퀀스를 아는 거랑 다르게 이런 엑손들의 시퀀스만 밝혀내는 거지 계속. 엑손들의 시퀀스를 이렇게 이어붙여서 이런 트랜스크립톰 레퍼런스를 먼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만들어졌으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그냥 붙여버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드노버 어셈블리라고 하고요. 드노버 어셈블리를 통해서 어셈블드 이제 컨티그를 만들고 거기에 붙이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어셈블하는 과정은 사실 이제 DNA 어셈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의 이제 시퀀스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첫 스터디, 지룸 스터디와 같이 똑같은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이제 어셈블은 거의 드부르징가르프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 뭐 전사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아이소폼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프를 사용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그냥 이제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온라인 과정들이 끝나면은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목표였던 정량화를 수행해야겠죠. 퀀티피케이션, 정량화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레퍼런스가 있고 레퍼런스에 붙은 리드들의 패턴이 있고 그리고 이 레퍼런스가 어디부터 어디가 우리가 진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리드들이 이 진에 얼마나 붙었나를 알기 위해서 정량을 하는 거죠. 근데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진A, 진B 뭐 이런 게 이미 어노테이션 파일에 의해서 의존돼가지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진 A라고 어노테이션 된 지놈 부분 하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리드가 이제 온라인 됐으면 저희가 여기에 리드가 하나 있네, 잘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블런트하게 튀어나와도 이거 뭐 이 정도면은 대부분 예를 들어 75% 정도 온라인이 됐으면은 이 진 A 거네 라고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그런 스플릿 리드들 어떻게 할지, 이렇게 쪼개서 붙인 것만 셀지 아니면 이렇게 된 거는 안 셀지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 그게 두 가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모든 종에서 진 오버랩 현상이 현재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진 오버랩 현상이 있을 때의 리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진 A, 진 B 모두 카운트 해줄 건지, 아니면 진 A에 좀 더 이제 스큐드 돼 있으니까 진 A만 해줄 건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사실 모두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서 사실 이제 디폴트로 보시면 제일 이 퀀티피케이션 스텝에서는 가장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통계의 제일 1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랜더마이제이션 원칙인데요. 이런 노이즈들이 서로 상쇄되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게 너무나 자기의 철학이 철저해서 모두 관리해가지고 난 이것만 세겠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다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랜더마이제이션의 법칙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맨 처음에 말했고 가장 안 말했던 제일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2단계 들어오면 가장 싫어하시게 되는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통계적 모델이다 그러면 머리 아프셔가지고 이제 싫어하시는데 오늘의 제 목표는 물론 뭐 너무 어려운 통계 내용까지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RNA-식에서 기존 전사치 분석과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통계를 분석해야 되는지 왜 통계 분석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통계적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런 발현량이 있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DEG 분석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앞에 제일 디퍼런셜리를 다시 이제 이렇게 영어 단어로 놓으면은 어미를 보면은 결국 항상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다르다. A랑 B가 다르다는 A가 A랑 B가 다르다. 어떤 기본 컨디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어떤 분포가 있으면은 1, 2 당연히 다른 거죠. 2, 3, 1, 3 다 다른 겁니다. 이 점들 모두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다 다르죠. 여기서는 안 다르다고 누가 어떻게 바운더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실험 디자인을 한번 입혀보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실험 디자인이 정해지면 통계 모델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런 실험 디자인 중에 가장 기본 원칙인 파퓰레이션 상정. 모든 실험 디자인의 제일 기본이 파퓰레이션 상정이죠. 파퓰레이션이 상정된 순간 보세요. 1, 2가 다르냐? 다릅니다. 1, 3, 2, 3 다 다릅니다. 왜냐면 같은 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점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만약에 실험 서브젝트로 본다면은 이런 인디비주얼의 다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포퓰레이션이 상정되는 순간 1, 2는 같은 포퓰레이션에 존재하고 1과 3, 2와 3은 다른 포퓰레이션에 존재합니다. 저는 1과 2를 within group variation이라고 앞으로 명명을 할 거고요. 1, 3, 2, 3은 between population variation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between population variation은 저희가 관심 있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같은 population 내에서 상정되어 있는 within group variation은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테크니컬 노이즈거나 아니면 분산이 진짜 큰 거거나.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안 좋고요. 저희가 이제 유의하게 만약에 보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 위딩 그룹 베리에이션이 커질수록 통계적 파워는 약해지고 당연히 보려는 어떠한 시그널이 상당히 흐려지고요. 그리고 이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이 커질수록 당연히 시간이 간 거죠. 왜냐면 다르다가 비트윈 그룹끼리 서로 달라지니까요. 이거는 어디서나 어디까지나 A와 B가 다르다라고 하는 가설을 검증할 때입니다. 자, 이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딩 그룹 베리에이션,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 그리고 보고 싶은 거는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이고 위딩 그룹 베리에이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테크니컬 노이즈나 아니면 좀 안 좋은 베리에이션이다. 생각하시면 해서 통계적 모델에서는 크게 이러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니컬 바이어스들을 노멀라이제이션 해줘야 되고 이 두 개의 차이를 최대한 크게 하는 어떤 것을 발견을 하면 되는 것이 통계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투 그룹이면은 바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멀티 그룹으로 이제 가면은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죠. 이제 얘에서는 모델이 이게 이 빨간 선이 모델입니다. 뭐 통계적 스태티스티컬 모델 하면 머리를 아파하시는데 투 그룹 통계에서도 모델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기에 어떤 평균 중심점끼리 이은 선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아까 설명드린 세 가지 실험 디자인 중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로 가면은 이 모델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실험 디자인이 있을까요? 멀티팩토리얼 디자인입니다. 두 가지 팩터가 존재할 때 여러 티슈와 메인 그룹을 한 번에 보는, 정확히 말하면 멀티팩토리얼 중에서도 두 가지 팩터 보시면 티슈와 어떤 성별 정보를 고려한 그러한 두 가지 팩터를 동시에 고려한 실험 디자인에서는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두 가지 팩터 각각에 대한 모델이 나오고요. 이거를 아우르는 종합 모델이 나오고 위딩 그룹 베리에이션과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근데 결국 그림을 그리고 나면 상당히 단순하죠. 사실 어떤 그룹이 상정됐을 때 어떤 파퓰레이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심점끼리의 선을 이은 것을 저희가 모델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됐죠. 그게 모델이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윈 그룹끼리의 차이를 보고 싶고 위딘 그룹 내에서의 이 에어리어들은 안 좋은 겁니다.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떠올리시면 돼요. 자, 다시 나왔습니다. 앞에 실험 디자인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뭐 이제 진 단위로 할 거고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은 어떻게 이제 통계 모형이 되는가. 중학교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선형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y는 ax 플러스 b. 진짜 귀에 저희가 못 박히도록 계속 들었던 방정식이죠. y는 ax 플러스 b인데 a는 기울기고 b는 상수는 뭐 절편이다. 그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현상을 리니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넌 리니어로 사실 설명하고자 하는 통계량이 분명히 있긴 한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리니어로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풉니다. 사실은 통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팁 하나로 이제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알려드리면은 전사체 분석에서 로그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통계 분석에서 로그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이유,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 어제도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런 거 많이 보셨는데, 첫째, 어떤 바이어스들이 분명히 섞여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곱셈 효과들의 바이어스들이 있어요. A와 B와 C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이어스들이 서로 1, 100, 1000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바이어스를 냈었는데 로그를 씌우는 순간 걔들은 덧셈으로 바뀌죠. 네. 바이어스들의 덧셈 효과, 그러니까 바이어스들을 낮춰주는, 억눌러주는 리덕션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세포는 EN 단어로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로그로 취하면 그런 리니어하게, 논 리니어하게 증가하던 패턴을 리니어하게 만들어주는 변환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통계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하에 많이들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생물학적 데이터를 보면은 왼쪽으로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종북좌파 이런 좌편향이 아니고요. 왼쪽, 그러니까 로우 익스프레스 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좌편향 됐던 분포를 약간 오른쪽으로 끌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로그를 지금. 그런 로그를 써서 리니어 트랜스포즈가 이미 된 매트릭스겠죠. 그런 트랜스포즈 된 매트릭스를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받았을 때, 자, 다시 돌아가서 선형 관계를 예상하고 y는 ax 플러스 b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원인 결과 다 상정했었죠. 가장 먼저 써야 될 게 결과 변수를 제일 왼쪽에 써줍니다. y쪽에 결과 변수를 써주고 는 원인 변수 곱하기 어떤 x 플러스 b 라고, 이렇게 우리는 y는 ax b를 이렇게 일단 보기 쉽게 써놓으면 아까 여기서 써놓은 거에서 바로 끝납니다. 얘를 약간 이제 뭐 수학할 때 저희가 맨 처음 제일 어려웠던 게 변수가 바뀌면 막힘했잖아요. 근데 통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사실 뭐 이런 알파 베타입니다. 왜냐면 뭐 y x를 베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c라는 거를 베타 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노테이션으로 x를 이 x가 아니고 이쪽에 속하는 거를 베타 1 미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통계학적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사실 용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운 걸 저희가 통계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쪽 아까 말했던 원인 변수, 설명 변수 쪽에 있는 이 전체 항을 저희가 리니어 프리딕터라고 하고요. y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결과 변수입니다. 흔히 진 익스프레션을 여기다 놓겠죠. 그리고 진 익스프레션을 제가 어벤던스로 표현하는 것은 익스프레션 자체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리드를 그냥 그러니까 카운트 했지 않습니까? 이 진에 붙은 리드의 개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존, 그러니까 저도 이 매트릭스로 사실 이 정리가 2000년도에 사실 끝났던 모든 이제 방법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통계학적으로 말했죠. 맨 처음 써주는 변수, 제일 중요한 변수, 결과 변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통계 분석 방법이. 두 번째, 우리가 참가한 실험 서브젝트들이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코릴레이트 쪽으로 가면은 분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 전공을 안 했으면 사실 거의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석으로 되고요. 일반적으로 독립 과정을 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독립 개체를 저희가 랜더마이제이션 하에서 실험 디자인을 했다면 독립 개체가 들어가는 게 사실 맞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이러한 아웃컴 베리어블과 독립인지 아닌지, 콜레이트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에 의해서 메서드가 결정됐으면 그 메서드에는 모든 통계적 메서드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키 어썸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서 거의 이제 틀리고도 많은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 현실인데요. 달라졌습니다. 네, NGS로 넘어오면서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 앞에 테이블 이 마이크로 어레이 때까지 계속 쓰였던 건데 바뀌었습니다. Exponential Family라는 것이 다시 들어갔고 Generalized Linear 모델, Generalized Linear Mixed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GLM이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뭐냐 얘가 지금 이 통계 방법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제 1번은 아웃컴 베리어블이 뭐냐 2번은 동립이냐 아니냐인데 가장 큰 건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아웃컴 베리어블 아까 아웃컴 베리어블이 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익스프레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RNA-식에서는 카운트다, 인티저다, 정수다 1, 2, 3, 4 리드가 1개 붙었다, 3개 붙었다, 4개 붙었다 라는 카운트 데이터입니다. 이런 많은 이제 통계 분석들이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냐? 카운트 타입이다. 카운트 타입을 고려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카운트 타입이 처음이냐? 이게 이제 또 팁을 드리면은 가장 많으신 분들이 혼동하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 마이크로 어레이도 카운트 타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 5, 5, 3, 5개까지 시퀀스가 붙을 수 있다고요. 마이크로 어레이는 근데 얘랑 다르게 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로 어레이도 맨 처음에는 카운트 데이터였기 때문에 GLM을 사용했었는데요. 너무나 어려운 뭔가 잔뜩 이상한 말이 있었는데 이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카운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가정을 해줘야 돼요. 푸아송. 그러니까 푸아송이라는 게 n번 성공할 때까지 x번 실패할 확률에 대한 분포인데 아니면 그걸 거꾸로 바이스 벌사고요. 사실 거꾸로 말해도 되는데 그럼 이것이 그러니까 G 노테이션이 기분됐을 때 리드가 여기에 갖다 붙는 거예요. 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의 키 어썸션이 뭐냐면은 평균과 분산이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보니까 안 똑같은 거예요. 45도선에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데 부채꼴평 형식으로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패턴을 저희가 오버 디스펄전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오버 디스펄전. 그리고 그런 오버 디스펄전을 해결하려면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우면은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어썸션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로 어레이에서도 카운트였지만 푸아송을 사용했으면 됐고 RNA-식으로 넘어오면서 오버 디스펄전 문제 때문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어썸션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RNA-식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 앞에 말씀드린 게 전부 똑같습니다. AX 플러스 B를 사용합니다. 자, AX 플러스 B가 어떻게 AX 플러스 B에서 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일 심플한 모델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이게 절편이었잖아요. 뒤에 붙었던 C였던 이제 이 절편, 인터셉트 값과 이 슬로프 값 그리고 통계에서 존재하는 에러를 이제 동시에 추정하는 문제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까 모델이라는 건 이런 어떤 점을 이은 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추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 3개를 풀려면 사실 방정식 3개가 있어야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편미분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에러를 가장 작게 하는 이 라인을 찾는 게 사실 목표거든요. 에러를 제일 작게 하는. 에러라는 건 어떻게 디파인이 되느냐? 어떤 선을 임의선을 쫙 뒀을 때 모든 점을 이 선 내 수직선을 벌였을 때 그 합이 제곱합이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였다 보면은 얘네끼리 막 이렇게 점끼리 합을 하면 엄청 커지겠죠. 여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는 게 사실 에러를 가장 최소화하는 선이잖아요. 이 선을 찾는 겁니다. 이 선을 찾는데 이 선의 어느 위치, 이 위치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베타 제로 인터셉트 값이고요. 얘네의 슬로프,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이 베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미분은 하나하나씩 변수를 이제 탐욕적 방법으로 찾아가는 방법이죠. 베타 제로를 먼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선, 수직선이 최속으로 되는 베타 제로를 찾습니다. 인터셉트. 베타 제로가 그러면 고정이 되겠죠. 어떤 점으로? 아, 여기가 최소네. 고정된 상태로 이번엔 슬로프를 기울던 바꿔봅니다.
그럼 또 수직선상의 합이 막 나오겠죠. 하면은 아 이게 베스트구나.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 수직선이 최하구나. 하면은 베타 제로, 베타 원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정이 된 순간 이게 저희가 노비가 이제 양관되면은 이렇게 사크 쓰듯이 갓을 씁니다. 이걸 베타 제로 갓, 베타 원 갓을 씌운 이 모델. 이제 이 모델이 결정되고요. 이 모델이 결정된 순간 에러 텀에서 레지듀얼이라는 의미로 바뀌는데, 레지듀얼이라는 건 이미 이 선이 결정됐으니까 당연히 이 값은 차이 값은 실존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고. 그래서 레지듀얼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계 모델이 너무나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서 가장 쉬운 투그룹 t-테스트를 이걸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그룹 t-테스트, 이게 투그룹 t-테스트 모델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자, 얘를 여기 그러면서 투그룹 t-테스트다 모르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얘를 이렇게 한번 떼겨볼게요. 저희가 베타 1이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한 수준 늘었을 때 y의 증가량이잖아요. 슬로프라고 말씀드렸던 거. 한 x가 한 수준 증가했을 때 y의 증가량. 이 베타 1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통계 모형에서는 베타 1, 슬로프, x, 왜냐면 원인과 결과 변수의 관계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베타 1이 실제로 유의한지를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이 슬로프라는 거는 결국 얘는 만약에 투그룹이면은 x가 기분된 게 원인 쪽에 이제 레벨이 2라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증가할 게 하나 증가했을 때 얘의 증가량이니까 결국 이 두 그래프의 평균차가 되겠죠. 슬로프는. 네? 슬로프는 왜냐면 분모가 1이니까요 1 증가했을 때 y의 증가량이니까 결국 평균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차이가 된다는 건 결국 이렇게 사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투그룹 t-테스트죠. 이 모양 바로. 네? 그러니까 이게 투그룹 t-테스트 모형입니다.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통계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설명 변수, 아까 저희가 1, 2, 3, 4, 5번으로 정리했던 그 실험 디자인 입혀가지고 설명 변수에 하나하나 추가하면은 거기에 따른 통계 모형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그룹 t-테스트는 회귀 모형인데, 이런 통계 모형인데 거기에서 설명 변수가 레벨이 2인 특이한 경우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사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올로지스트랑 통계학자가 가장 많이 싸웁니다. 네. 이제 바이올로지스트 분들은 그쵸, 논문을 써야 되면은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고, QRT-PCR에서 잘 나오려면은 폴드 체인지가 좀 컸으면 좋겠다. 선생님, 우리는 p-밸류 작은 것도 좋지만 p-밸류라는 거는 아까 이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통계에서는 위딘 그룹 베리에이션과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은 평균의 차이, 위딘 그룹 베리에이션은 분산. 그래서 분산을 밑에 분모에서 보정시켜주고,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 익스펙테이션의 차이, 그러니까 평균의 차이를 위해서 해서 이런 통계량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평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커지고, 분산이 커지면 작아지고, 분산이 좁깃할수록 좋고. 그래서 원하는 게 이거보단 이게 유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모든 통계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이런 통계량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폴드 체인지가 아니고 왜 통계를 써야 하느냐가 여기서 보이는데, 이 둘의 폴드 체인지는 사실 똑같죠. 지금 2라고 가정을 하면 둘 다 2인데, 폴드 체인지는 분산을 못 고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비트윈은 고려하지만 위딘 그룹 베리에이션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절대 평균 차이기 때문에 이 밑에 항이 빠져버린 거죠. 보정하는 게. 이게 사실 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같은 평균 차이를 보이더라도 전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우리가 샘플링한 표본에서 이 진이 유의하다를 밝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이 표본은 작지만 결국 모집단 전체를 모집하면 모집단에서 정말 유의하냐 안 유의하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당연히 분산을 봐줘야 되는데, 폴드 체인지는 걔를 반영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통계학자, 전형적인 통계학자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통계학자와 이제 바이올로지스트의 중간인 저런 거죠. 볼케이노 플랫 같은 것이 이제 p-밸류와 이런 폴드 체인지를 동시에 보는 플랫인데, 왜 폴드 체인지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쓰이느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모든 연구들이 모집단을 대표할 만한 샘플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이제 연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효과를 확인하려는 이제 연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최소 3반복을 해야 된다 해서 하는데 그 3반복에서 얻은 분산이 과연 모집단의 분산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는 폴드 체인지 당연히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새 같이 봐주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연구비의 문제로 적은 샘플링 하에서 저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폴드 체인지를 같이 써주는 것도 많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이올로지컬 우리가 미닝풀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밸리데이션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너무 통계학적 시그니피컨스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이제 바이올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을 충분히 해주는 게 왜 좋으냐? 예를 들어 원 샘플 그냥 반복 없이 샘플링을 한다 하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모집단이잖아요.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건 모집단에서의 차이를 계속 밝히고 싶은 건데 정말 재수 없이 반복 없이 연구를 했는데 샘플링이 이렇게 됐어요. 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차이 있잖아요. 사실 모집단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이올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뽑히면은 좋죠. 좋은데 정말 이만큼 차이가 나느냐 모집단이 안 나죠. 사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바이올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 바이올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을 최소 3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무도 설명 안 해주죠. 이게 논문에서 많이 묻는 문제입니다. F열 리뷰할 때. 자, 바이올로지컬 애플리케이티드 샘플이 있을 때 이제 하나씩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샘플에서 평균을 구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죠.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이렇게 점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샘플이 만약에 우리가 샘플링한 샘플이 적으면은 이 평균점이 왔다 갔다 엄청 활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어느 일정 시점에 되면은 이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아지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사실 샘플링을 해야만 충분히 샘플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흔들리다 보면은 어떤 일정한 샘플 사이즈에서는 이런 모집단의 평균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고요. 왜 최소 3개를 해야 하느냐? 샘플링을 2개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항상 평균은 여기입니다. 근데 뭐를 못 보느냐? 이 2개, 3개와 2개 간의 차이가 뭐냐? 너무나 또 잘못 알려진 사실이 2개 샘플링에도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 위딘 그룹 베리에이션을 구할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스큐니스라는 걸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항상 가운데 값이고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두 점이 평균에서 항상 동일하게 떨어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까처럼 좌편향, 우편향 이런 것처럼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를 두 반복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위딘 그룹 베리에이션을 정확히 에스티메이션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요. 5분을 제가 추가했네요.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그걸 내로. 네,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네, 없으시면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10시거든요. 10분 쉬고 진행해도 괜찮겠죠? 10분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10분